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아시다시피 저 기환이는 과학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배달 앱에도 말이죠.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시켜 먹고 있죠. 거의 VVIP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전해드리는 남자 박대리 바로 저라고요. 자, 일단 두 분 다 배달 음식 사랑하시는 걸로 치고 네. 그러면 배달 음식의 꽃은 뭐라고 생각해요? 뭐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시네. 뭐 중국 요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짜장면에 탕수육, 특히 탕수육. 진짜 사랑합니다. 많이들 예. 먹죠. 과장님 그래도 그건 저랑 좀 찰떡궁합이네요. 네, 통했어. 잘 통했어요. 예. 탕수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두 네. 분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당연히 찍먹이죠. 저는 부어 먹는 사람이랑은 말을 안 해요. 저는 그 과학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어 먹습니다. 부먹파입니다. 아니 탕수육 하나 먹는데 과학까지 입하는 건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굉장히 지금 과학계의 파동을 불러일으키면 실수하신 거예요. 조용히 하시고. 자, 이 탕수육 부먹과 찍먹에도 말이죠. 진짜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의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기는 요리에는 흥미로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요리하는 과정은 공학에서 배우는 고분자학과도 같습니다. 요리는 정성이고 손맛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속에는 수학 공식처럼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 없이는 맛있는 요리도 없다는 건데요. 음식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제대로 된 맛을 내게 하는 요리의 과학 소개해 주실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리를 사랑하는 과학자 임도원입니다.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 대중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요리하는 남자 서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예. 요리 이야기, 과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과장님, 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떤 거요? 잘 차려진 밥상 하나, 열 보약 부럽지 않다. 뭐 제가 또 사자성 아마 또 읊어드려야겠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같을 동의 근원 원자, 근원이 같다는 얘기죠. 자, 바꿔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음식은 이 좋은 약의 그 효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놀라서 기본이죠, 이런 거. 저는 보약 같기도 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자리나 피곤할 때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박대리 말처럼 음식이라는 게 우리를 참 행복하게도 해주고 또 고민을 하게도 합니다. 맞습니다. 뭘 어떻게 먹느냐, 그만큼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오감 중 미각, 촉각, 그리고 후각의 만족을 위해서 먹는 거죠. 동물들은 먹이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네. 저 인간들은 먹이라고 표현 안 하죠. 그렇죠.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쵸, 그쵸. 음식을 요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리란 말 자체가 그 헤아릴 요자에다가 다스릴 리자를 쓰거든요. 오. 그러니까 헤아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 일종의 지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인간다운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 과장님, 예.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뭐 하는 거예요? 딱 지금 두 분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요리에 대한 영감이 쫙 지금 제 뇌를 딱 스치고 있거든요. 예. 아니 김 과장님 요리도 할 줄 아세요? 진짜 요생남 들어봤나? 빙고, 당연하죠.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남자. 이 과학에도 숨어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Cooking is science. 아시겠어요? 식감이며 제형이며 이 모든 것들이 노른자를 그냥 똑같이 그냥 복사해 놨네.
정말 와우. 네, 인류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요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요리가 도대체 뭘 했다는 건가요? 혹시 인간과 동물의 큰 차이점을 아세요? 말을 한다. 바로 우리도 말을 합니다. 직립보행. 아, 인간은 바로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다고 하죠. 동물은 그냥 바로 섭취를 하고 있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인간은 불을 이용해서 볶고 지지고 데치고 튀기고 이런 식으로 너무 하는데 동물은 바로 섭취를 한다는 거에 큰 차이점을 두고 있죠. 그러네요. 제가 이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당연히 재료가 있으니까 인간이 음식을 이제 만들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건 인간이 유일하군요. 네. 자 그런데 사실 뭐 생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생식을 사실 인류가 좀 오래 했죠. 인류가 예전에 탄생한 게 한 600만 년 전에 네.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탄생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생식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렵을 하거나 채집을 해서 그렇죠, 바로. 생식을 하다가 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한 150만 년 전에 우연하게 태어나게. 불을 발견합니다. 예, 불을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번개가 쳐서 아마 산에 불이 났을 거예요. 그 불난 거를 보고 네. 처음에 놀라 도망갔다가 그렇죠. 어느 날 이제 가보니까 불에 탄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본 거죠. 너무 먹어봤더니 맛있었다. 냄새도 좋고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그게 이제 불을 발견한 시초가 됐는데 어허. 이때 이제 사실은 요리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생식하고 화식이 다른 게 불을 썼다는 부분하고 불을 쓰게 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풍부해지고 소화흡수도 잘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사실은 요리의 시작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불을 이용한 게 요리와 우리를 엮어준 아주 중요한 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날로 먹는 음식 말고는 대부분의 요리에 열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열이 가해지면서 식재료에 어떤 과학적인 반응이 생기겠죠? 열이 가해져야 사실 많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뭐 물질의 확산도 그렇고 뭐 삼투압 현상이라든지 뭐 마이야르 반응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런 반응들 자체가 사실은 열이 기초가 돼야지 일어나는 반응들이니까 열이 사실 요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단했던 식재료가 좀 물러지는 현상과 그리고 열이 가해지는 방법에 따라 변하는 조직의 구성 그리고 열이 가해지는 시간에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계속 달라지는 게 그렇죠. 그게 바로 요리일 거예요. 신기하네. 네. 그런데 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 네. 이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은 식어서 맛이 없기도 하고 맞아. 또 요리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말인즉슨 요리마다 적절한 조리 온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온도랑 관련 있는 게 사실 또 그릇이거든요. 그릇의 종류가 사실 온도 조절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데 네. 그릇이 여러 가지 재질이 있잖아요. 흙으로 만드는 그릇도 있고 유리로 만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냄비라고 해서 스테인리스나 아니면은 네. 뭐 양은 같은 거로 만드는 냄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재질에 따라서 온도적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마 과학 시간에 비열이라는 용어 좀 배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배웠죠.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칼로리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 비열이 기준이 되는 게 물입니다. 물을 1g을 1도씨 올릴 때 1칼로리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물하고 비교를 그 그릇의 재질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흑으로 만든 뚝배기. 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열이 0.4입니다. 그러니까 물보다 좀 작죠. 네. 그다음에 유리가 0.2, 더 작죠. 그다음에 제일 작은 게 이제 그 철이나 스테인리스 같은 쇠로 된 그러니까 금속 재질이죠. 네네. 금속 재질이 0.1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그릇은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드는데 그러네요. 예, 뚝배기가 0.4란 얘기는 우리가 철로 만든 재질의 그릇보다 0.1이니까 네. 4배의 열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열할 때 더 많은 열량을 줘야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 네. 뚝배기는 우리 쇠로 된 냄비보다 0.4니까 4배의 열량을 줘야 되는데 굳이 뚝배기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쇠로 된 냄비를 쓰게 되면은 쉽게 끓일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은 뚝배기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뚝배기 없으면 또 음식 못 먹고 뚝배기환. 지금 자막 나가고 있잖아. 뚝배기환. 예. 모든 음식은 저는 뚝배기 담아서 먹어야 됩니다. 심지어 라면도 뚝배기 끓여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맛있으니까요. 아니 시리얼도 뚝배기에 담아서 드시나요? 그렇지. 거기 우유 말아가지고. 네. 뚝배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가열할 때 온도를 많이 올리려면 열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오랫동안 가열을 해야 됩니다. 된장찌개를 확 끓인 다음에 네. 오랫동안 놔둬도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된장찌개는 굉장히 나트륨을 많이 넣거든요. 짭니다. 근데 뜨거울 때는 사실 짠맛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찌개가 식기 시작하면 굉장히 짠맛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 맛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찌개 같은 네네. 경우는 그래서 뚝배기를 써서 조리를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거죠. 라면은 아닙니다. 라면 아니에요. 아니 보기 좋으라고 뚝배기 담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예. 라면 같은 경우는 기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뚝배기에 끓이게 되면 라면에는 끓일 때 그 비열이 뚝배기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잔열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면이 어떻게 되죠? 불어 터지게 돼 버리는 거죠.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더 과학적인 이야기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 어때요? 요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요? 하는 것보다 먹는 거 좀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두 분 다. 제가 사실 진짜 진지하게 요즘에 진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투잡을 뛰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뭘요? 네, 저는 셰프 꿈나무가 좀 돼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평범한 셰프가 아니라 사이언스 셰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분자 요리라고. 무슨 요리라고요? 분자 요리. 지금 자막 나오고 있잖아요. 분자 요리 4음절 요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listen carefully. 자, 분자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포자랑 아니 앞치마 휘날리며 등장한 저 김과장 보이시나요? 저 팔뚝의 힘줄. 제가 아직도 과학을 가장 좋아하는 김과장으로 보이십니까? 제 원래 본캐는 요리를 가장 잘하는 섹시한 남자 요생남 김기환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요리할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지금 수상한 물건들이 막 지금 여기저기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네요. 공구도 보이고요. 아주 수상하죠? 이거 한번 드실래요? 갑자기 한번 드셔보세요. 맥주 아니에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아니 이거 지금 맥주는 확실히 아닌데 토마토 맛이 나거든요? 이 토마토 맥주예요? 맥주는 아니고요. 네. 이게 분자 요리라고 합니다. 분짜. 분짜. 그러니까 저기 베트남 그 요리 전문을 하는 셰프님. 그럼 이게 지금 베트남 맥주구나, 그죠? 아니요. 이게 분자 요리라고 합니다. 분자 요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를 정확히 판단하고 분자 단위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한다는 걸 바로 분자 요리라고 합니다. 분자 요리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재료 본연의 특성을 살리는 요리를 말합니다. 상식을 깨고 새로운 맛과 식감, 색깔을 내는 것이 분자 요리의 매력. 손 대표님, 토마토가 무슨 색이죠? 토마토 당연히 빨간색이죠. 토마토 속의 색은 좀 다를걸요? 이 끓인 토마토를 식혀서 면포로 칩을 짜면 어머, 투명한 노란빛인데요? 그렇죠. 자, 여기에 에스푸마 기법을 이용해서 거품까지 올려주면 맥주를 닮은 토마토 주스 완성이요. 김 과장님, 예. 요리 잘하시나요? 요생남이라고요. 그럼 달걀 후라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야? 어머, 노른자가 없는 이거 뭐예요? 계란이에요 이거? 어머나. 아 이거 진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드셔보세요. 달달하죠? 진짜 달달한데? 네, 이것도 당의 한 종류로 저희가 만든 분자 요리의 일종입니다. 달걀 후라이를 만든다는 게 지금 오늘 요걸로 뭐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요, 달걀 없는 달걀 후라이를 만들 겁니다. 달걀 하면 달걀 후라이 무슨 이게 궤변처럼 들리긴 하는데 대체 그럼 뭘로 만든다는 겁니까? 저는 망고로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망고를 활용해서 어떻게 달걀 후라이를 만들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분자 요리는 해냅니다. 뭐를 이렇게 끓이고 계신 거예요? 계란 흰자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우유로 만들 겁니다. 야, 참 진짜. 아니 뭐 색깔은 뭐 그럴듯하긴 한데. 여기서 잠깐 맛집에 꼭 있다는 마법 가루가 등장하는데요. 아가라는 성분을 넣었고 아가와 LBG라는 성분을 넣었습니다. 아가? 그다음에 LBG? 이걸 왜 넣는 거예요? LBG의 이름은 로커스트 빈검이라고 하는데 아가로 젤리를 만들었을 때 LBG를 넣으면 이수 현상을 막아줍니다. 콩을 분쇄해서 만든 LBG와 우뭇가사리에서 추출한 아가 분말이 만나면 분자 구조의 밀집도가 높아지는데요. 젤리 같은 쫀쫀한 점도가 수분 이탈을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노른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란 망고 퓨레에 칼슘 성분을 넣어서 잘 저어주는데요. 색깔이 비슷한 거 같겠는데 이걸 어떻게 그 노른자의 느낌을 재현한다는 거죠? 네, 이번 기법은 스페리피케이션이라는 이온 젤리를 만들 때 사용할 겁니다. 뭐야? 스페리피케이션. 예,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게 뭔가요? 이게 바로 알긴산 나트륨과 칼슘을 만나면 그 예. 순간 젤리가 됩니다. 이온 젤리를 만들 겁니다. 알긴산 나트륨이랑 칼슘. 일단 보여주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알긴산 나트륨과 칼슘을 섞으면 그물 구조의 이온 결합이 생깁니다. 그물처럼 형성된 외부의 막이 젤 형태의 내부막을 가둬서 이 노른자처럼 동글동글한 고체 형태가 되는 거죠. 오, 진짜 노른자 같아요. 네, 여기다 넣으시고 물에 한번 세척해서 드셔도 됩니다. 맛은 망고가 맞는데 식감이면 제형이면 이 모든 것들이 노른자를 그냥 똑같이 그냥 복사해놨네요. 그렇죠. 우유 흰자에 망고 노른자를 올려주면 짜잔! 망고맛 달걀 프라이입니다. 와, 누가 봐도 진짜 달걀 프라이 같아요. 그렇죠? 분자 요리의 특징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미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모양은 계란 후라이이지만 계란 노른자와 계란 흰자를 다른 성분으로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요리는 뭡니까, 셰프님?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응? 식감은 딱 튀김인 것 같은데 맛은 좀... 응? 분자를 이용하면요. 기름 한 방울 없이도 튀김 요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 사용할 기법은 디하이드레이션 기법입니다. 디하이드레이션이요? 바로 건조 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우리말 놔두고 자꾸 그게 용어 쓰실 거예요. 예, 어쨌든 그게 뭡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메틸셀룰로스라는 성분은 아주 거품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품은 특이하게도 건조가 돼도 그 형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튀겨져 있는 식감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튀김인데 튀김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건데.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거품기를 이용해서 발포성이 뛰어난 메틸셀룰로스 성분에 공기를 넣어주면요. 이렇게 쫀쫀한 거품이 생기는데요. 깻잎 위에 이 거품을 잘 펴바르고요. 낮은 온도에서 건조해주면 수분이 증발되면서 바삭바삭한 식감이 생깁니다. 튀김이라는 거는 최소 온도 100도 이상의 온도로 재료를 가열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의 본연의 맛과 향이 많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건조를 하게 되면 그보다 아주 낮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의 맛과 향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떡볶이 분식집에 이거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니 설명을 듣고 먹으니까 진짜 그 분자 요리 느낌이 확 와닿거든요. 네, 지금 더 보여주실 게 남은 거죠. 어떤 분자 요리 또 보여주실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풍선이네. 아, 공기를 마셔야 네, 돼. 마셔보세요. 안녕하세요. 김기환님.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헬륨가스 아니에요? 이번에는 헬륨가스를 이용해서 분자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 헬륨가스를 어떻게 분자 요리를 만든다는 거죠? 리코타 치즈 위에 복숭아와 피스타치오를 얹습니다. 뭐 여기까진 그냥 일반적인 디저트 같죠? 자, 드디어 주인공 등장.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거품을 내서 음식에 올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기하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보시죠. 향긋한 아로마 향이 첨가된 물에 헬륨을 주입해주면 커다란 거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장면만 보면 거의 뭐 그냥 흡사 무슨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장면인데요, 진짜. 표면 장력이 만든 거품이 아로마 향을 가두게 됐는데요. 헬륨 덕에 거품이 더 쫀쫀해져서 향긋한 향이 오래 지속됩니다. 눈과 입, 코까지 즐거운 분자 요리입니다. 분자 요리에는 폼이라든지 버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품 속에는 당연히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 공기 안에 스모킹이라든지 다양한 향을 첨가를 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특징이죠. 정말 와우! 요생남 기환이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요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 이 집에서 먹어봐야지. 제가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아유, 우리 김 과장님 행복해 보이네요. 또 먹고 싶어요. 목 넘김이 좋아요. 좋은 맥주다. 아니, 맥주는 아니지. 정말 맛있죠. 최고입니다. 진짜 노른자 터뜨리는 기분이네. 맛은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맛있는데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대박인데요? 아니 근데 말이죠. 이 분자 요리에 숨겨진 과학의 비밀이 더 있다고요?
화면 보는 내내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닦으세요. 그러니까 예, 예. 달걀 노른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달콤한 망고였고 예. 또 분명 쫀득한 젤리를 씹었는데 이게 거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요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게 바로 분자 요리라고 하는데 우리 서정원 셰프님 분자 요리 전문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자 요리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분자 요리가 시작된 지는 198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얼마 안 네. 됐죠. 네. 프랑스 화학자 에르베티스와 헝가리 물리학자 니콜라스 쿠르티가 과학자의 시각으로 요리를 연구하다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 좋은 점이 분자 요리학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뭐 학 붙으면 너무 어렵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학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많이 안 좋아하신 정말 거예요. 학을 떼죠.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 유명한 셰프님이 계신데 그게 에블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분자 요리를 시작하면서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죠. 분자 요리 시작이 화학자와 물리학자가 발견했다고 하니까 더 놀라운데 맞아. 그러면은 이 분자 요리에는 화학 반응과 물리 반응 모두가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리는 기본적으로 물리랑 화학 반응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셰프님 설명하셨지만은 분자 요리는 이제 분자 단위에서 물리적인 반응, 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거든요. 화학 반응하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알긴산 나트륨 가지고 네. 그 젤을 만드는 거 있죠. 그게 대표적 화학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알긴산 나트륨이라는 그 일종의 당성분에 칼슘 같은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붙잡는 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약간 얇은 막이 형성이 되면서 네. 약간 식감을 젤 또는 캐비어, 인공 캐비어를 만들 때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게 화학적 반응이고 네. 물리적 반응은 대표적 예로 아마 수비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비드 아, 좀 네네네. 정확히 그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죠. 맞아요. 그 진공 상태에다 고기를 넣고 맞아요. 한 50도에서 70도 정도로 좀 오랫동안 가열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고기를 굽게 되면은 좀 아쉬운 점이 마이야르 반응이라서 맛있긴 한데 육질이 좀 질겨집니다. 이거를 좀 저온에서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육질이 좋아지죠. 이게 네. 물리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변성되는 것들을 낮은 온도에서 좀 천천히 일어나도록 해줘서 고기 육질을 좋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건 또 물리 반응이 한 얘기 되고요. 그러니까 물리랑 화학 반응이 둘 다 분자 요리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표정인데 네네. 일단 박 대리도 그렇고 손 대표님도 그렇고 분자 요리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 생각나는 거 없는데 분자 요리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아니, 저는 아직도 저게 그냥 달걀 후라이 같아요.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뭐 맛도 그렇고 비주얼적인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저는 이 재료의 향이 더 진짜 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셰프님, 저는 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분자 요리를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변에요? 네, 흔하게? 그렇습니다. 네. 어. 뻥튀기 다 드셔보셨지 않나요? 네네네. 네. 뻥튀기도 분자 요리의 일종입니다. 아, 정말요? 그렇죠. 압력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인 거예요. 오. 그것을 분자 요리에서는 프레스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레스쿠. 그렇죠. 네. 높은 압력을 이용하면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인지 아시나요? 1기압에서 100도씩. 100도. 아시네요. 네. 하지만 그 프레스를 이용을 하시면 2기압이 되고 2.5기압이 되면 물의 끓는 점이 120도, 13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뻥튀기의 원리가 바로 그 곡물을 높은 압력으로 가열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압력을 내리게 되면 그게 팽창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뻥튀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분자 요리도 그렇고 일반 요리도 그렇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모든 요리를 할 때 식재료가 가진 그 고유의 특성을 균형 있게 맞춰서 조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리에 있어서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면서요? 요리도 균형이 중요하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신경 쓴 게 또 균형이거든요. 이 자연계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현상들이 다 균형을 추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가게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요리도 사실은 그걸 이용하죠. 좀 전에 우리 셰프님 설명하셨던 뻥튀기도 균형을 이용한 요리거든요. 뻥튀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곡물을 밀폐되어 있는 네. 솥에 넣고 가열을 하죠. 네. 가열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압력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는데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 뻥튀기에 있는 수분이 증발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밖에 압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못 나가요. 증발을 못 나가고 있죠. 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뻥튀기 그 그릇에 뚜껑을 강제로 엽니다. 열면은 압력이 확 떨어지죠. 네. 떨어지면서 갇혀있던 수분이 갑자기 팽창을 하게 되면 수분이 팽창할 때 아시는 것처럼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예. 한 1,700배 정도. 그러면서 이제 그 뻥튀기가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제 맛있는 바삭거리는 과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균형이 좀 깨진 거죠. 이 안에서는 압력 상태에 있던 새로운 균형이 있었는데 이 균형을 갑자기 문을 열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균형이 무너지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요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균형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사실은 과학자한테도 중요하지만은 요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거죠. 요리는 과학입니다. 진짜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 균형의 기울기, 이 균열이 발생하면은 새로운 변화가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아이, 대리신가요? 아, 네, 아직 대리입니다. 아, 승진해도 과장을 좀 될까요? 승진을 시켜주시죠. 너무 좋은 얘기 하셔가지고.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려는 그런 쪽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들이 그 균형의 기울기를 이용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보통은 균형이 맞춰져 있으면 반응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거를 균형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약간 균형을 좀 그러니까 시소가 이렇게 기울듯이 네. 균형을 약간 바꿔주면은 갑자기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까 사실은 뻥튀기가 약간 그런 경우였고요. 네. 대표적인 예로 사실 삼투압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배추 절이는 거, 네네. 잼 만드는 거 다 삼투압 현상 이용하는 건데 배추 절이는 걸 예를 설명을 드리면은 배추를 우리가 바닷물이나 아니면 고농도의 소금물에 좀 담가 놓으면은 배추에 있는 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추가 숨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 배추에 있는 네네네. 물이 빠지니까 얘가 흐느흐느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깥쪽의 소금물은 소금 농도가 높죠. 굉장히 진합니다. 근데 배추 안에 있는 물은 그냥 순수한 물이니까 농도가 낮고요. 아까 제가 자연은 균형을 맞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깥쪽은 농도가 높은 물, 안쪽은 농도가 낮은 물인데 이 두 개를 균형을 맞추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 밖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은 얘 농도는 낮춰주고 나는 이제 농도가 높아지니까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삼투압 현상은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액체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압이라 하는데 이 배추를 절이는 현상이 삼투압의 대표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근데 배추를 또 왜 절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배추를 절이게 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균이 잘 번식을 안 하거든요. 일단 오랫동안 보관이 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좀 아삭거리는 식감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이유로 배추를 절이게 됩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 요리 속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맛있는 이야기를 좀 하니까 음식 생각이 오늘 더 나는 것 같아요. 배고파요. 네. 두 분 음식 좋아하시죠? 박대리, 당연히 좋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육식파예요. 60파. 회보다 생선보다 고기 쪽. 네, 생선보다 고기, 풀보다 고기. 저도요. 올리 고기. 네. 저는 그 고기 먹을 때 네. 칙 하는 그 너무 고기 좋죠. 굽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궁금한 게 고기를 그냥 생으로 안 먹잖아요. 겉을 살짝 이렇게 익히거나 뭐 이렇게 굽거나 하면은 왜 더 맛있어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 때문인데요. 우리가 고기에 맛있는 색깔이라고 하면 무슨 색깔일까요? 그 약간 그 이제 살짝 갈색. 맞아요. 캐러멜라이징 된 그런. 캐러멜라이징은 당이 가열됐을 때 되는 게 캐러멜라이징. 단백질이 가열됐을 때는 마이야르. 예,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그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부분의 감칠맛이랑 고기의 자체에 없었던 향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맛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맛과 향이 그 풍부해진다고 하면 뭐 다양한 여러 요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마이야르 맞습니다. 반응은 굉장히 많은 요리에 좀 응용이 됩니다. 우리 조리법을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생식이라고 해서 일단 불을 안 쓰는 것들도 제외하면은 불을 쓰는 요리가 습식 요리랑 건식 요리가 있거든요. 습식 요리는 물을 이용해서 가열을 하는 거죠. 근데 습식 요리의 단점은 100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죠. 끓는 100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마이야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건식 반응들, 건식 조리법들은 온도를 100도 이상, 150도 이상을 올리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아까 셰프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고기 굽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이지만은 커피집에 가면은 그 로스팅한 냄새들 기억나시죠? 네, 또 빵집에서 빵 굽는 냄새들. 네네네. 이것들도 마이야르 반응의 사실 일종이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제가 좋아하는 튀김. 튀김. 튀김도 갈색을 띠는데 갈색 마이야르 반응에서 사실 튀김도 나타나는 거죠. 마이야르 반응이 신기하게도 또 저온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온에서는 금방 조리가 되니까 빨리 일어나는데 네. 저온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된장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류의 맛이 이 마이야르 반응에 일어나는 거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술도 마이야르 반응인 거 아세요? 네? 뭐 좋아하시는 술이요? 술, 맥주나 우리 몰트 위스키. 우리 메가라 불리는 게 사실은 보리를 약간 볶아서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 볶는 과정에서 또 향이 만들어집니다. 마이야르의 발의 향이. 그래서 술에서도 사실 마이야르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리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하네요. 이용이 되죠. 진짜 다양하네. 아니 우리 또 박 대리가 육식파라고 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예전엔 육식파였는데 요즘에는 우리 박사님처럼 튀김에 빠져 있어요. 튀김. 그 기름에 쫙 튀겨가지고 그 소리부터 일단 먼저 너무 그냥 감미롭고 딱 나와가지고 먹었을 때 식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야말로 이 겉바속촉. 자, 이 튀김에도 분명히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튀김에는 여러 과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고온으로 가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튀김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겉바 속촉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건데요. 튀김옷의 가장 핵심은 튀김옷에 들어가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에는 크게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한 10% 정도의 단백질하고 약 80% 정도의 전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글루텐이라는 복합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게 되면 이 글루텐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글루텐 단백질의 특징이 약간 점착성, 그러니까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또 하나는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늘어나거나 잘 수축하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성질은 포집성입니다. 포집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포라든지 수분을 잘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물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할 때 이 세 가지 성분들로 인해서 반죽 안에 수분들이 골고루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튀김옷을 우리가 튀김 속재료에 바른 다음에 뜨거운 기름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기름 온도가 한 170도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요. 물은 끓는 점이 100도입니다. 근데 170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바로 기화가 되겠죠. 근데 물이 기화되면서 우리가 증기가 될 때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바로 부피 팽창인데요. 우리 액체 상태의 물이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약 1700배 정도 부피가 팽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죽옷 안에 있던 수분들이 뜨거운 기름을 뚫고 팽창해서 대기 중에 날아가는데요. 이때 튀김옷에 있던 그 수분이 있던 자리가 굉장히 팽창하면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되죠. 이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다공질 구조입니다. 우리가 비스켓이나 빵을 보시면은 구멍이 많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다공질 구조입니다. 이 다공질 구조는 깨물었을 때 구조가 붕괴되면서 바삭거리는 식감하고 또 바삭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튀김옷을 바삭거린다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안쪽은 어떻게 촉촉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고기 같은 경우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왜 뜨거운 기름에 넣는데도 안에 속재료는 수분을 잃지 않고 육즙을 그대로 가지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부분의 핵심도 사실 밀가루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밀가루에는 10% 정도의 단백질 외에 80% 정도의 전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전분이 굉장히 특이한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전분도 물이 들어가서 반죽을 하거나 아니면 가열하게 되면은 호화 반응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호화 반응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풀이 되는 반응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우리가 벽지를 바를 때 밀가루 풀을 많이 썼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넣고 오랫동안 끓이면은 끈적한 풀이 되거든요. 그 반응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베트남 요리집에 가보시면은 라이스 페이퍼라고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호화 반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오랫동안 불리고 끓이게 되면은 약간 끈적한 풀처럼 되고 이거를 말리면은 그렇게 얇고 투명한 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호화 반응의 핵심은 우리 라이스 페이퍼에서 본 것 같은 얇고 투명한 막입니다. 밀가루 튀김옷이 뜨거운 기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호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안에 속재료를 감싸게 되는 얇고 투명한 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 막의 역할이 바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속재료에 있는 수분이 또는 육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바깥쪽에 있는 뜨거운 기름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겉은 바삭하지만 안에 촉촉한 식감 그리고 육즙은 그대로 보존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튀김의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튀김의 과학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면 훨씬 더 튀김을 맛있고 즐겁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요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네. 같은 음식 먹어도 유난히 맛을 좀 잘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미각이 타고나는 건가요? 좀 상대적인 것 같기도 한데. 타고나죠. 사실은 사람마다 좀 각자 장기가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과장님 운동 잘하시죠? 잘하죠. 저는 운동 못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누구 거 잘하고 있어요. 누구는 못한 게 있습니다. 분명 또 제가 잘한 게 또 있을 거고요. 네. 그렇듯이 이 미각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 발견한 게 1930년도에 우리 두퐁이라는 미국의 큰 회사가 하나 있어요. 섬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염료도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염료를 개발하다가 우리 PTC라는 물질이 있는데 페니시오 카바마이드라는 이게 염료의 성분이거든요. 이거를 실험하시던 분이 이 바닥에 그만 쏟아버린 거예요. 이 가루 물질이었는데 네. 이 공중에 막 날렸죠. 아이고. 날려서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막 뭐 불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쓴맛은 나는 이 가루를 뿌렸냐. 근데 정작 쏟은 사람은 몰랐어요. 쓴맛 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해 보면서 뭘 알았냐면 내가 맛을 잘 못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맹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맛을 못 느끼는 사람을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가 25% 정도는 이 PTC라는 물질을 흡연이 됐을 때 쓴맛을 못 느낀다고 해요. 나머지 분들은 잘 느끼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미각 테스트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맥 맛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을 골라내려는 테스트였고 네. 우리가 초미각자라 불리는 맛을 잘 느끼시는 분들의 우리가 슈퍼 테이스트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1990년도에 등장을 합니다. 우연하게 또 발견된 건데 사카린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달잖아요. 사카린. 네, 사카린을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 저 같은 경우도 약간 달다고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쓰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굉장히 미각이 발달해서 그 숨어 있는 쓴맛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혀 쪽에 우리가 미래라고 불리는 약간 그 미각 세포가 있는 그 네네. 기관이 있는데 이것들의 분포가 더 많거나 아하. 아니면 미각 세포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또는 침이 많거나 침이 많으면 또 잘 전달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전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부 있다는 게 발견됐죠. 그리고 이분들을 슈퍼 테이스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초미각자. 초미각자. 예, 뭐 그런 분들이 초능력자 같아요. 초능력자죠. 근데 사실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초미각자 저도 주변에 몇 분 계시는데 너무 예민해서. 힘들 것 이분들의 같아요. 특징이 쓴맛도 잘 느끼지만은 신맛, 뭐 여러 가지 맛을 잘 느끼는 거죠. 특히 이분들 제일 민감한 게 단맛이라고 그래요. 단맛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디저트를 잘 못 드시죠. 아이고. 어, 어떡해. 맛있는 케이크를 잘 못 드시는 성향이 좀 있고 슬프다. 그리고 쓴맛을 감추려면 보통 짠맛을 많이 먹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요리를 굉장히 짜게 드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미각자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듣다 보니까 이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조선시대 때도 보면 왜 대장금 저 영애 누님처럼 장금이. 그 김이상 공들 그분들이 사실 뭐 슈퍼 테이스트의 어떤 시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슈퍼 테이스트의 입맛을 맞추다 보면은 네. 임금님이 굉장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맞네요. 이분들 맞게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중요한 건 슈퍼 테이스트보다는 약간 중미각자, 우리 미디엄 테이스트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뭐 이것저것 잘 먹는 사람은 로우 테이스트. 로우 테이스트는 뭐 이것저것 그냥 막 드시겠죠. 이제. 고기 그죠? 굽기 얘기한 줄 알았어요. 대식가들은 아마 로우 테이스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겠네요.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요리에 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보내주셨거든요. 뭐가 궁금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 손주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 엄마가 맛있는 수육을 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술을 넣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어려서 마시지 못하는데 엄마는 괜찮대요. 요리할 때 술을 넣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요? SE에서 알려주세요. 과학자나 셰프님들은 탕수육을 어떻게 드시나요? 탕수육을 먹는 방법엔 늘 논란이 따르는데요. 탕수육은 부먹이 맞나요? 찍먹이 맞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귀여운 어린 친구가 SEE 앞으로 보내준 질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수육 만드시면서 술 넣는 거 보고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음식 만들 때 술을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물과 술은 끓는 점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물은 우리가 끓는 점은 100도라고는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술은 그보다 낮은 온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육이나 이런 거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재료의 본연에 가지고 있던 그 안 좋은 향들을 예. 바로 공기 중으로 확산시켜 버려서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술을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술이 만약에 좀 맛있는 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잡내를 날리게 되면 술의 본연의 향도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거를 좀 조절할 줄 알면 되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질문. 앞서도 이제 벌써 논란이 한바탕 오고 갔었는데 탕수육, 소스, 이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게 지금 대국민적으로 봤을 때 난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드셔도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이제 탕수육을 좀 들여다보면은 부먹이 맞습니다. 부먹이 맞습니다. 네? 부먹이요? 탕수육 자체가 원래 부먹을 위해서 만든 요리거든요. 탕수육을 우리 홍콩에서 사실 처음 만들어졌는데 네. 서양인들을 위해서 사실 요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서양인들이 젓가락으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달라고 요리를 주문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나 저 고기 요리 먹고 싶은데 니네 자꾸 젓가락을 주니까 불편하다. 포크로 찍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고기 요리 가져와라. 라고 해서 만든 게 그 적당하게 잘라진 그리고 튀겨진 이 탕수육이 되는데 이 요리사들이 사실 만들고 싶었던 게 튀김 요리가 아니었고요. 서양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진짜 달짝지근하고 좀 달고 시고 맛있는 풍미의 요리를 만들고 싶어서 고기를 튀기고
거기에다가 소스를 붓는 것까지 염두를 두고 만든 거죠. 만약에 소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탕수육을 보통 할 때 전분물을 쓰거든요. 네. 전분물만 써가지고는 바삭한 식감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바삭한 식감을 목적으로 해서 셰프들이 설계를 했다면은 처음에 전분물이 아니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튀김옷을 입혔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탕수육이 됐겠죠. 네. 근데 이 홍콩 셰프들이 만들고 했던 것은 바삭한 식감이 아니고 나중에 소스를 부을 거를 염두에 두고 적당한 정도의 바삭거림 정도만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전분물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볼 때는 원래 부먹을 위해서 만들어진 요리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약간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뭔가 실망스러운데요. 아니 그러면 두 전문가분께서는 주먹주먹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저는 좀 부먹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박사님은 뭘로 드세요? 저는 복먹입니다. 네? 복먹. 복먹은 약간 좀 변형된 형태긴 한데요. 네. 볶아서? 예, 소스를 넣고 웍에 넣고 네. 사실 넣어서 볶아버리죠. 볶게 되면 사실은 아까 마이야르 반응 말씀드렸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또 풍미가 더 다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부먹, 찍먹을 넘어서 풍미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소에 요리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들 다 해소를 해봤습니다.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과학적인 방법들이 더해져서 더 맛있게 또 더 건강하게 먹고 싶은 요리.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예쁘면 눈길이 가고 또 더 맛있어 보이겠죠, 셰프님? 네, 요리를 즐길 때 보통 맛을 즐긴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더 정확하게는 미각과 후각을 표현하는 향을 즐기는데 이 두 가지는 풍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리를 통해서 이 풍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시각이 이상한 모양이라면 먹기 싫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맛은 어떨지 재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라는 거죠. 박사님, 그런데 누구와 음식을 먹는지도 이 음식 맛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런 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좀 약간 어려운 자리 가면 맛을 잘 못 느끼죠.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상견례 자리 막 이런 거. 상견례 자리, 예, 소화도 잘 긴장하는 안 되고 자리들. 막. 예.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뭐 미각, 시각 여러 가지 감각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문화인류학자 존 앨런이라고 미국의 이제 문화인류학자 유명하신 분이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음식은 두뇌로 먹는다. 입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먹고 느끼는 것들은 다 두뇌 활동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자리 가거나 또는 뭐 좀 약간 어색한 자리 가게 되면은 이 뇌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해지죠. 약간 좀 긴장된 상태에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 미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다른 감각들이 좀 억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맛을 잘 못 느끼는 경향이 그러니까 두뇌의 활동하고 사실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요리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적인 접근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에너지 위기만큼이나 앞으로 식량난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조리 방법 외에도 또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분자 요리가 우리의 미래를 더 윤택하게 해줄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말했듯이 분자 요리라는 건 예전에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이제 정확하게 명명된 게 근래 된 것뿐이고, 그러니까 늘 해왔던 요리를 좀 더 그냥 막 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제대로 요리를 알고 요리를 한다면 분자 요리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그 재료를 같이 사용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지 3이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하게 된다면 아마도 앞으로의 미래에 좀 더 윤택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자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잖아요. 네. 분자, 네. 원자. 사실은 과학도 들여다보면은 현대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시기가 분자나 원자 같은 작은 입자들의 실체를 규명하게 된 시절부터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알게 된 거죠, 인간들이, 네. 과학자들이. 마찬가지로 분자 요리가 1980년대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는 요리를 분자 단위에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어난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과학이 분자나 원자를 찾아내면서 발전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자 요리도 저는 요리도 이제 분자라는 단위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마 더 맛있는 요리 또는 뭐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요리들 또 뭐 기후 변화 여러 가지 뭐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요리 방법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분자 요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세상, 편리한 내일을 위해 노력 중인 국내 연구진의 따끈따끈한 개발 소식,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카이스트는 사람의 피부처럼 부드럽고 상처가 생겨도 치유가 가능한 로봇 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의수나 의족의 경우 촉감을 느낄 수 없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로봇 피부는 사람 피부처럼 부드럽고 말랑한 촉감을 느낄 수 있고요. 누르거나 쓰다듬는 등 사람이 느끼는 자극을 똑같이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 피부와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요. 날카로운 것에 베이거나 찔려도 접착제를 붙이면 말끔하게 회복 가능.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빨리 상용화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언제 어디서나 외국어 독해 학습이 가능한 AI 선생님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외국어 독해 수업을 듣는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번에 개발한 AI 선생님은 가정방문 교사처럼 교재를 통해 외국어 읽기와 듣기를 도와주는데요. 독해만 가능할까요? No, no. 학습자의 발음 평가와 자유로운 대화까지. 오케이.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외국어 공부하기 so easy 하겠죠. 농촌진흥청은 라디오파를 이용해 단기간에 소고기를 숙성시키는 소고기 연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니, 왜? 소고기가 가진 고유의 깊은 풍미를 느끼는 데에는 건식 숙성 소고기가 으뜸이지만 숙성을 위해서는 최소 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에 개발한 라디오파를 이용하면 소고기의 효소 반응이 가장 활발한 20도에서 40도에 열을 줄 수 있어 단 48시간 만에 숙성이 가능하답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등급의 소고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면 풍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맛도 잡고 소고기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똑똑한 기술이 될 것 같네요. 빛나는 연구진들 덕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밝은 미래로 한보 전진! 지금까지 과학통신원 박대리가 전해드린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요리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흥미롭게 풀어내 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 보통 어렵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요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셰프님. 짧은 시간이지만 분자 요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두 분 덕분에 오늘 정말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단순히 먹고 즐기던 요리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요리도 아는 만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라온 요리에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